만약 단 하나의 공식을 풀어 세상의 판을 바꿔버린 한국 소녀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금메달보다 소중한 무언가를 찾기 위해 가장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던 한국 소녀의 이야기. 화려한 무대 위의 승리? 아니요. 이 이야기는 그 반대편에서 시작됩니다. 기름 냄새가 가득한 작은 푸드트럭. 그 안에서 장부 대신 수학 문제집을 붙잡고 씨름하던 소녀.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이렇게 말했죠. 푸드트럭 딸이 무슨 수학 천재야?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 못했습니다. 이 소녀가 언젠가 수학으로 세상의 룰마저 다시 쓰게 될 줄은요. 그런데 그녀가 세상을 놀라게 한 건 단순한 금메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그녀 앞에 두 번의 거대한 파도를 던졌습니다. 모든 걸 앗아갈 듯한 시련 앞에서 소녀는 계산기가 아닌 가슴 속에 새겨진 신념으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단 한 번의 승리를 넘어 아버지의 목숨을 구하고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바꿔 놓았죠. 자, 지금부터 그 믿기지 않는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겠어요? 단언컨대 끝까지 보고 나면 이 소녀의 이름을 결코 잊지 못하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라도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푸드트럭을 운영하며 저를 키우셨죠. 우리 가족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됐어요. 어머니는 어두운 새벽에 반죽을 하고 아버지는 푸드트럭 기계를 점검했어요. 푸드트럭의 작은 창문에선 기름 냄새가 자욱하게 퍼졌고 좁은 공간엔 뜨거운 열기와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했어요. 종종 트럭 안에 가득 찬 김에 숨이 턱 막혀 밖으로 뛰쳐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공간 한편 구겨진 종이와 연필이 놓인 작은 플라스틱 테이블이 제 책상이었어요. 너는 어떻게 이 환경에서 공부를 하냐? 그런 말도 많이 들었지만 저에겐 오히려 그 푸드트럭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교실이었습니다. 고객들이 내는 음식값, 수입과 지출을 계산할 때마다 저는 숫자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숫자는 세상을 움직이는 언어였어요. 하지만 힘들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이 학원에서 문제를 풀 때 저는 푸드트럭 앞에서 무거운 냄비를 나르고 잔돈을 계산하며 부모님을 도와야 했어요. 에밀리는 숙제도 못하고 부모님이나 돕겠지. 학교에선 그런 시선이 따라다녔습니다. 때로는 친구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학만큼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동전 몇 개가 몇 번의 거스름돈 계산 끝에 정확히 맞아떨어질 때, 문제집의 복잡한 공식을 끝내 풀어냈을 때, 그 순간의 쾌감은 저를 세상과 연결시켰어요. 다른 과목은 잘 못해도 수학만큼은 내 편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숫자와 공식을 통해 세상은 무질서가 아니라 숨겨진 질서를 가진 퍼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노력만으로 되지 않더군요.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푸드트럭에서 돈이나 세는 게 내 전부 아니야? 저도 흔들렸어요. 정말 내가 이걸로 뭔가 해낼 수 있을까? 그때 제 손을 붙잡아준 건 부모님이었어요. 특히 어머니는 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에밀리야, 계산기로 푸는 건 누구나 해. 하지만 내 머리와 마음으로 푸는 건 너만 할 수 있어. 그 말이 제 마음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수학은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내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도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수학 선생님이 저에게 경시대회에 나가보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어요. 푸드트럭 딸이 무슨 수학 천재냐는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에밀리야, 너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계산을 하고 있잖니.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운 거야.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푸드트럭 한편의 낡은 책상에서 푼 문제들이 헛된 게 아니란 걸 보여주겠다고요. 저는 경시대회에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제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사랑한 수학은 곧 제 삶의 가장 큰 시련을 함께 가져왔으니까요. 경시대회 고사날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차서 연필이 미끄러질 것 같았어요. 문제지를 받아든 순간 머릿속은 잠시 하얘졌죠. 하지만 곧 푸드트럭 뒤편에서 수없이 풀었던 문제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새벽 공기, 계산 실수를 되짚으며 다시 풀었던 공식들, 부모님의 굳은 손, 그 모든 것이 제 머릿속의 흐릿한 공식을 명확하게 이어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문제를 풀고 펜을 내려놓을 때 제 머리 위로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렸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경시대회가 끝났습니다. 시험장을 나오는 제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머릿속에는 방금 풀었던 문제들이 끝없이 맴돌았습니다. 저 공식이 맞았을까? 아, 마지막 문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걸. 조그만 실수 하나가 모든 걸 망치는 건 아닐까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문제집을 펴보았지만 글씨들이 흐릿하게 겹쳐 보일 뿐 아무것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창밖에는 푸드트럭의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밤늦게까지 손님을 위해 땀을 흘리고 계셨죠. 제발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은 결과이길. 그날 밤 저는 기도하듯 눈을 감았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마침내 결과 발표일이 찾아왔습니다. 학교 강당은 바닥을 울리는 웅성거림과 어딘가 긴장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기대와 웃음을 주고받았지만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마이크에서 선생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수학 경시 대회 전교 1등은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어요. 속으로는 아닐 거야. 난 아니겠지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에밀리 박.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내 이름을 부른 거야? 주인은 이미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저 얼어붙은 채 무대 위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친구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너야. 내 이름 불렀어. 그제야 현실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전교 1등이었습니다. 강당 전체가 떠들썩해졌습니다. 놀란 표정,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 속삭이는 소리들. 하지만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저는 무대 위로 걸어나가며 딱 하나만 떠올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해냈어요. 선생님께 상장을 받는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무게는 너무도 달콤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들이 제 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애가 어떻게 1등을 해? 푸드트럭이나 돕던 애잖아. 설마 컨닝한 거 아니야? 순식간에 제 등 뒤로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축하 대신 돌아온 건 의심과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제가 1등을 훔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상장을 책상 한 구석에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문제집도 메달도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졌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밖에 보지 않는 걸까? 창밖 푸드트럭의 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에서 한 사람이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손에는 아직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앞치마에는 국물이 튀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는 순간 저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빠, 저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저를 의심할까요? 아버지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야, 수학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 넌 공식으로 증명했고 노력으로 답을 구했어. 사람들은 내 성적은 의심할지 몰라도 내 노력을 절대 뺏지 못해. 그건 너만의 것이니까.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의심할지 몰라도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저는 그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노트를 펼쳤습니다. 푸드트럭 구석 자리에서 찌든 국물 냄새를 맡으며 공식을 외웠던 그때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에밀리, 전국 수학 경시대회 대표로 추천됐어. 나갈 생각 있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전국 대회라니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전교 1등도 이토록 힘들었는데 전국 대회라면? 실패하면 역시 저 정도였네라는 말이 쏟아지겠죠. 하지만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푸드트럭에서 손님들에게 우리 딸 수학을 참 좋아해요라며 자랑하던 그 미소. 저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네, 나가겠습니다. 그날부터 제 일상은 더 빡빡해졌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바로 도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해가 저물면 푸드트럭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도왔고 그 후엔 새벽까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 대회를 앞둔 모의고사에서는 성적이 바닥을 쳤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역시 이 정도인 걸까? 실패는 저를 무섭게 집어삼켰습니다. 문제집을 덮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뜨거운 어묵 국물 한 그릇을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에밀리, 너무 애쓰지 말아라. 국물이라도 좀 마시고 쉬어. 그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씀하셨어요. 에밀리야, 국물은 처음부터 팔팔 끓는 게 아니란다. 처음엔 천천히 데워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보글보글 끓어오르지. 너도 그래. 지금은 아직 끓는 중인 거야. 그 말이 제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마침내 전국 수학 경시대회 날이 찾아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쟁쟁한 경쟁자들, 긴장으로 굳은 공기. 하지만 저는 다르게 느꼈습니다. 여기는 전쟁터가 아니야. 나는 이 무대를 즐길 거야. 시간이 흐르고 마지막 문제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모든 공식과 논리가 뒤엉킨 복잡한 문제였지만 제 손은 거침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는 순간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결과가 어떻든 나는 끝까지 해냈어. 하지만 전국대회의 결과를 마주하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날 밤, 푸드트럭 불빛은 꺼져 있었고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에밀리 아빠가 쓰러지셨어. 저는 손에서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는 수학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가방이 손에서 미끄러져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지만 저는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디 계셔요? 응급실이야. 심장 문제래. 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리는 내내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아빠가 왜 언제부터 아프셨지? 하지만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늘 아프셨습니다. 푸드트럭의 뜨거운 열기, 끝없는 노동, 그리고 저에게 학원 한번 보내지 못한다며 혼자 삼켰던 수많은 걱정들. 그게 아버지 몸을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셨습니다. 늘 저를 향해 웃어주시던 그 얼굴이 그렇게 약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에밀리 힘겹게 제 이름을 부르시는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빠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외아버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걱정할까봐. 너는 내 꿈에만 집중해야 하니까.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내 꿈을 위해 아버지는 혼자 아픔을 견디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가혹했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말씀 좀 나누시죠. 의사 선생님의 말에 따라간 상담실. 거기서 들은 말은 저를 또 한 번 무너뜨렸습니다. 심장 수술이 시급합니다. 다만 수술비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금액은 우리 가족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푸드트럭 하나로는 수년을 벌어도 부족한 돈이었어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빼곡히 적힌 장부와 쥐어짜듯 모은 적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하겠죠? 의사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학 문제라면 공식을 찾아 해답을 구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멍하니 공책을 바라봤습니다. 수학 문제들이 눈앞에 가득했지만 단 하나도 풀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수학이 뭐야? 이런 상황엔 아무 소용도 없잖아. 분노, 좌절, 무력감.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연필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결국 공책 위에 거칠게 낙서를 하며 소리쳤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해? 하지만 그 순간 눈가에 흐른 눈물이 공책에 떨어졌고 번진 잉크 사이로 보인 것은 뜻밖의 숫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작은 각주. 보험 청구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추가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일부 항목은 특별 승인을 통해 보장될 수 있음. 순간 머릿속에 불꽃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비급여 항목 특별 승인 보험 청구 시스템.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늘 어렵게만 느껴지던 병원비 청구서가 그 순간 제게는 하나의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라면 해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계산 문제야. 규칙과 패턴을 찾으면 풀 수 있어. 저는 그날 밤 경시대회 때보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보험 약관을 수십 번 읽고 보당 항목과 비급여 항목의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이용해 보험 시스템의 허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공식과 수치를 조합하며 마침내 저는 한 가지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항목 비급여로 분류돼 있지만 특정 사례에서는 보장 승인을 받을 수 있어 저는 즉시 병원에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거의 승인되지 않아요. 특별 사례라 해도 가능성은 희박해요. 보험 담당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제 설명을 들어주세요. 담당자는 지친 얼굴로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런 청구는 매일같이 옵니다. 규정상 비급여 항목은 보장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규정 뒤에 숨겨진 예외를 이미 찾아낸 상태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항목은 비급여라 해도 약관 제7조 특별 사례 재심사 조항에 따라 의료 필요성이 입증되면 보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분석한 자료를 보시겠어요? 저는 밤새 정리한 표와 계산식을 꺼냈습니다. 담당자는 반신반의한 표정으로 자료를 넘겨봤습니다. 이건 어떻게? 저는 이 약관과 보험 데이터를 여러 번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인 승인율은 5%도 안 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 5%가 승인받은 공통점을 찾아냈어요. 보세요. 지난 3년간 비급여 항목이 특별 사례로 승인된 47건의 데이터를 정리한 거예요. 여기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승인 사례는 치료 시급성이 높아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였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응급 심장질환으로 지체할 경우 생명이 위험합니다. 둘째, 승인된 사례 중 89%는 주치의 소견서에 명확한 치료 필수성이 명시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치의 선생님께 직접 요청해 아버지의 상태가 대체 치료 없이 위험하다는 소견서를 받아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는 두툼한 주치의 소견서를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담당자는 눈썹을 찌푸리며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런 사례는 특별 승인을 받아도 보장 비율이 낮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 추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보장 비율을 결정하는 건 비급여 항목의 표준 비용 대비 필요성 점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승인된 사례 중 신장질환 고위험군 환자들은 평균 75% 이상의 보장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치료 불가피성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례는 기존 승인 사례보다 불가피성이 더 높아요. 보세요. 제가 점수 산정 기준에 맞춰 분석해 봤습니다. 아버지의 치료 필요성 점수는 92점으로 과거 승인된 사례 평균 점수인 85점을 넘깁니다. 담당자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분석한 건 처음 보네요. 그런데 담당자는 망설이듯 말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결국 보험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부탁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사례가 왜 승인받아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보험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하죠. 저는 그 데이터를 근거로 아버지의 치료가 단순한 예외가 아닌 규정 안의 사례임을 보여드렸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눈을 맞추며 덧붙였습니다. 만약 이 사례가 승인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시스템은 규정 안에서도 구제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들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요청이 아니에요. 정당한 권리에 대한 증명입니다. 담당자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자료 심사위원회에 올리겠습니다. 보통은 이런 사례는 잘 승인되지 않지만 이렇게 명확한 근거라면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군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찢어질 듯 구겨진 문제집이 있었지만 그 문제집 위로 떨어지는 눈물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번만큼은 내 계산이 틀리지 않기를. 며칠 후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벨 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갈랐습니다. 에밀리 박씨 보험 청구건이 특별 승인되었습니다. 예상 치료비의 80%가 보장됩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서 힘이 빠지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해냈어, 아빠. 나 해냈어.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한 수학은 문제집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해석하고 사람을 구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언어였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큰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수학 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발전 날짜는 아버지의 재활치료 마지막 날, 부모님과 함께해야 할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재활 과정 중 마지막 현관은 아버지의 회복 의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날이었고 그 자리에 함께해달라는 아버지의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밤새 2장의 종이를 번갈아 보며 고민했습니다. 선발전 초대장과 아버지의 재활 일정표. 수학은 언제나 해답이 있는 세계였지만 이번 문제에는 공식도 정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득 구겨진 수학 노트 첫 장에 적힌 어린 시절의 글이 보였습니다. 수학은 문제를 푸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 풀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저는 선택했습니다. 선발전 대신 아버지 곁을 지키기로요. 재활실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사랑한 수학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걸 지키는 법을 알려줬어요. 아버지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속삭이셨습니다.
넌 이미 가장 중요한 문제를 풀었구나.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미국 수학협회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에밀리 박, 당신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수학을 통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예외적으로 명예 국가대표로 임명합니다. 그 후 저는 고향의 작은 수학 교실을 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료로 수학을 가르치며 말했습니다. 수학은 단순한 숫자풀이가 아니야. 세상에 숨겨진 문제를 푸는 열쇠란다.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열쇠로 어떤 문제를 푸셨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켰단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걸 봤어.